그래서 쿠다 프레임워크에 해당이 되는 게 엔비디아의 본질적인 경쟁력이에요.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엔비디아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어디냐라고 저는 묻는다면 첫 번째 경쟁자는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경쟁자는 오히려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체 종합적인 컴퓨팅 아키텍처로 올라오게 되고요. 저는 이 네. 장표가 진짜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더 열심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장표일 것 같아요. 우선 이 거대 언어 모델은 이런 것들의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의 함수인데 그 알고리즘은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극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어텐션은 컨텍스트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 말이다 그러면 에러의 안대공학은 너무 좋아하고 그분의 팬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팬이라는 단어는 에러하고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컨텍스트 전체에서 팬이에요 라고 하면 팬이 관심 가져야 되는, 어텐션 해야 되는, 실제로 저희로 봤을 땐 토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음. 키워드나 토큰은 바로 에러라는 단어라는 거죠. 또는 에러라는 토큰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관심 기울여야 되는 컨텍스트에서 것들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텐션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이거가 트랜스폼의 가장 본질적인 큰 차이점이죠.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건 이 언어 표현을 하거나 이미지 표현을 하거나 학습하거나 생성할 때 그 중심의 모든 것들을 벡터 데이터화 시키고 벡터로 연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안대공학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벡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벡터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GPU가 필요해요. 결국은 벡터로 변환한다라는 것은 매트릭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매트릭스 캘큘레이션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GPU와 GPU 코어인 거고 그거를 효율성 있게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에 일종의 미들웨어이면서 동시에 컴파일러의 역할과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게 그게 바로 쿠다거든요. 그래서 쿠다 프레임워크에 해당이 되는 게 엔비디아의 본질적인 경쟁력이에요.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반도체는 TSMC가 만들고 있죠. 엔비디아는 두 가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 설계를 하는 회사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만약에 엔비디아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어디냐라고 저는 묻는다면 첫 번째 경쟁자는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경쟁자는 오히려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스스로 칩을 설계할 줄 알면서 스스로 소프트웨어와 OS를 만들 수 있는 조직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이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인간의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 모든 것들을 벡터로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수학적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수학적 연산이 가능한 것은 멀티코어로 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잘라가서 병렬 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실제로 공학적으로 우리가 공업수학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공돌이들은. 네네네. 공업수학 시간에 나중에 하는 게 이산수학을 결국 하게 돼요. 네. 이산수학의 목표는 수학적인 것, 미분, 적분 또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이산화해서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에서 그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거든요. 결국 벡터가 그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지도 학습이에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해서 질문과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몽땅 다 아무거나 모아가지고선 텍스트를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서 뭔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론이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훌륭하게 작동될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특히 모델 사이가 커짐에 따라서 비지도 학습, 방에다가 인공지능을 가둬놓고 야, 내가 책 100만 권 넣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읽고 인간말을 배우고 네가 그 안에 있는 지식을 스스로 습득해봐 라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그게 트랜스포머가 된다는 걸 알 거고 그 위에다가 이제는 질문 몇 개만 주고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이나 그림을 얘기하는 프롬프트를 주고 그림 샘플만 줘도 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파인 튜닝이나 애프터 러닝을 한다고 했을 때 few-shot 러닝이나 제로-샷 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별로 정보를 주지 않아도 얘가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야 1 더하기 1이 2야 이게 덧셈이야라고 한 번 가르쳐주면 얘가 엄청난 공부를 사전에 했기 때문에 더 가르쳐주지 않아도 덧셈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음.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뇌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도 똑똑해진다는 걸 깨달았고 그거를 벡터로 변환해서 함으로써 학습 성능도 높이고 그리고 GPU를 통해서 대규모 병렬 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사전 학습한 게 정말 나중에 조그만 데이터를 툭 던져도 얘가 엄청난 새로운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 리그레션과 확률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문장이나 그림을 생산해내는 것들을 주사위를 던져서 해낼 수 있다라는 기술을 접목을 한 거죠. 이 네 가지 기술이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고 공학에서 배웠었던 것들이 모두 집약이 되어 있는 알고리즘 관점에서의 현재 거대 언어 모델 혹은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네 가지를 뒷받침하는 시스테매틱한 시스템적인 요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얼마나 큰 파라미터를 구성을 할 거냐, 얼마나 큰 뇌를 만들 거냐 하는 것들. 두 번째, 도대체 얘한테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거냐, 어떤 구조로. 그리고 세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다가 어떤 파인 튜닝,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인스트럭션 튜닝하고 얼라인먼트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냐에 따라서 더 쉽고 빠르게 인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아까 코딩을 사람보다 잘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필요해요. 요즘 나오고 있는 웬만한 라마를 포함한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GPU를 몇 개나 썼을까요, 에런님? 글쎄요, 10,000개 이상은 쓰지 않았을까요? 라마부터 포함해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50 빌리언이나 70 빌리언 이상급이 되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텍스트를 생성을 하던 영상을 생성하던 상관없이 대부분 2만 개에서 5만 개 사이의 GPU를 사용하고 음,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네. 발표된 것도 있지만 발표를 안 한 것들도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는 그거를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입을 하기도 어렵지만 2만 개, 5만 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H백 몽땅 다 모으면은 5만 개 될까요? 저희 회사가 H백이 100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H백만. 네. 근데 작년에 제 H백을 제일 많이 산 데가 그렇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쉽먼트를 했어요. 작년에 쉽먼트 한 게 네. 5만 개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 작년 1년 동안 제일 많이 산 데가. 그중에 10등 안에는 대한민국엔 아무 기관도 없습니다. 기업이 심지어 아예 없어요. 중국도 있던데, 중국이 10등 안에 3개인가 12등 안에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 중국은 직접은 못 사니까 딴 데 거쳐갖고 긁어 모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칩만 뜯어갖고 자기네들이 메모리 늘려서 보드 다시 만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 엄청난 세상인 거죠. 음, 대한민국에 저는 2만 개도 안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힘든 문제는요, GPU가 아니에요. 이 GPU를 2만 개씩 연동을 해서 돌릴 수 있고 가상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 2만 개, 5만 개를 어떻게 올리고 얘네들한테 어떻게 분산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보낸 것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100장의 H100 연동해서 다 못 돌려요. 대략 한 20장, 30장 돌리는 것도 헉헉헉 되거든요.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는 거죠. 단순히 GPU가 아니라 이 GPU를 가상화해서 슬라이싱 할 수도 있어야 되고 GPU 2만 개를 한꺼번에 돌릴 수도 있어야 되고 각각의 파싱하게 돌린 것들을 묶어갖고 하나의 거대 모델로 통합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들이 모두 다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바라보던 공학적 관점에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거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모든 생성 AI는 hallucination, 환각 현상이 있고 최신성을 잘 못 갖는 문제도 있고 보안 권한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에서 못 쓰게 하고 있고 또는 그렇죠. 레거시 연동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환각 현상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냐면 앞에 말씀드린 공학적으로 이 벡터 문제하고 AR 확률 문제로부터 나오게 돼요. 보통 우리 예를 들자면은 챗GPT를 포함한 대부분의 거대 언어 모델이나 생성 인공지능 달리 같은 게 벡터로 모두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대략 네. 몇 차원 벡터를 쓸까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옛날에 거의 10년 전에 워드 임베딩 모델이라는 게 나왔을 때 대략 100차원 내외를 썼었거든요. 지금 대부분 쓰는 게 1000차원에서 5000차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차원이면 우리 와 벡터 공간이 3000이나 10,000도 아니고 1000차원이야? 근데 이산 수학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횟수만 늘면 돼요. 이터레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이산 수학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함수의 복잡도가 증가되고 반복 횟수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수렴이 되는 거라면. 그런데 문제는 1000차원이면 엄청 커지는 벡터 스페이스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1000차원이 충분한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하면은 숫자만 보면요. 숫자가 1000개만 있지 않잖아요. 뭐, 23조 9421.354.24, 35465 뭐 이렇게 해서 무한수열일 수도 있잖아요. 네. 3.14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 숫자 전체를 벡터로 변화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특히 숫자는 길면 긴 숫자일수록 벡터 변환을 하게 되면은 숫자 개념으로 잃게 되죠. 정확히 숫자로 다시 벡터에서 숫자나 글자로 바꿀 수가 없어요. 생성을 해낼 수가 음, 없는 거예요. 개념화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학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벡터로 개념화가 되게 되면 개념화된 것을 다시 숫자나 글자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hallucination이 생기는 거예요. 천차만 갖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 오토 리그레이션의 확률도 문제예요. 어쨌든 얘는 글을 생성하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손가락 6개인 사람, 거짓말을 해내는 걸 확률 통계적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은 현재 한계를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낸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공학자들과 수학자들이 협력해서 그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게 그러면 엔비디아만 존재하고 오픈 AI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투자자들 네. 관점에서 봤을 땐 투자할 수 있는 이코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가요.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까지 한번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뭔가 이 생성 AI를 포함한 이 전체의 이코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럼 맨 밑에는 당연히 GPU, NPU, LPU와 같은 형태의 칩 메이커들과 이것들을 연동을 하고 가상화시킬 수 있는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기술자들과 공학도가 필요해요. 이분들은 이거에 관련된 기술이 필요하죠. 반도체 설계만 잘해서 칩만 만들면 된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에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유리기판도 얘기하시고 B100 2장을 올리고 CPU하고 연동하려고 그러는데 뭐 문제가 발생되고 열이 나고 이 그쵸. 모든 예. 기술들은 GPU 칩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체 종합적인 컴퓨팅 아키텍처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게 칩 하나와 그 다음에 서버 한 대가 아니라 수천 대 서버가 동시에 가상화가 돼서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기술은 어마어마한 기술인 거죠. 엔비디아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우린 칩 메이커라고만 보는데 칩 설계를 하는 거고요. 이 칩들을 가상화시켜서 작동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통합돼서 분산 병렬할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아키텍처 전체를 GPU 클러스터 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 밑에 바로 후다라는 게 든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900만 명의 개발자로부터 검증이 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죠. AMD 이번에 되는데 잘 됐거냐? 전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극복하기 힘든 경계면이에요. 그렇죠. 뭐 네. AMD도 ROCm 뭐 이런 거 하긴 하는데 거의 20년 동안 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이 네. 쿠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20년 동안 20년에 쌓아온 건데 이게 AI 저희 공부하면은 그냥 쿠다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 쿠다 라이브러리가 정말 잘 돼 있는 게 최적화예요. 근데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매트릭스 캐큘레이션을 하거나 AI를 빨리 계산한다는 건 뭐냐? 아까 이터레이션을 많이 돈다 그랬잖아요. 이터레이션이 반복적으로 덧셈 뺄셈을 계속 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을 매트릭스는 결국 곱셈도 덧셈이기 때문에 덧셈 뺄셈을 계속 하는 건데 여하간에 덧셈 뺄셈을 계속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루프라는 게 중복 루프가 4개, 5개, 6개가 있게 돼요. 포 루프를 도는데 그 안에 포 루프가 또 있고 그 안에 포루프가 또 있고 그 안에 포루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쿠다가 이 포루프의 뎁스를 줄여줘요. 그리고 그거를 쪼개갖고 여러 코어에서 보내서 포루프 한 거를 합쳐갖고 다시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 자기네들 하드웨어 딱 만들어 놓은 거에 정말 빨리 돌릴 수 있게끔 다 준비해 놓으니까 야 다 하드웨어도 준, 준비했고 소프트웨어 준비했어 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그리고 좀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학습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10년 내에 그걸 그쵸. 대체하기는 예. 어렵다고. 오히려 엔비디아의 한계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설계 능력이라는 것이 실리콘 위에 있다라는 게 한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거기서 멈춰 있게 되면은 나머지들도 시간을 벌면서 계속 쫓아갈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조금 네.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요. 네네. 어쨌든 G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프리트레인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오픈 AI라든지 뭐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든 회사나 또는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자기 신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고요. 외부에 용역을 줘갖고 모두 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AI 학습용 데이터만 만들어서 상장을 한 회사도 2개나 되고요. 스타트업만 20개가 넘어요. 하긴 근데 상장 안 저거를 좀 잘 정제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 AI 기업이 네. 확실히 그게 필요하겠네요. 못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선 정제하는 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초창기는 인도나 베트남에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건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오픈 AI는 그건 어디서 했대요? 아프리카에서 했어요. 아, 아프리카에서 영어권 국가가 몇 개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했습니다. 사실은 오픈 AI가 직접 하지 않고 오픈 AI가 하청을 줬고요. 용역을 줬고 용역 준 회사가
자체가 미국 내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했거든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어,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케냐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 나온 사람을 거기 누적으로 보면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고 했으니까 2만 명인가를 채용했나 그래요.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본 게 데이터 클리닝하고 데이터 프리 트레인 모듈을 위한 것하고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소송도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냐면 그 데이터 트레이닝한 게 네 가지 데이터가 많았거든요. 첫 번째 성차별, 두 번째 인종차별, 세 번째 욕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네 번째 진짜 성적인 것들이었어요. 야한 얘기들. 원래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인간 스스로가 윤리적이지 않은데 챗GPT가 욕을 할 줄 안다? 그 인간이 욕해서 그런 거고 챗GPT가 그쵸. 야한 예. 말을 할 줄 안다? 그거 인간이 야한 글을 써서인 거예요. 그 애가 부모님 닮듯이 우리가 애 앞에서 함부로 대하면 안 그거예요. 된다듯이 당연히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제가 채식주의자를 예전에 한번 봤다가 저는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떤 면으로는 되게 선정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품도 선정적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실 윤리 문제는 가치관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걸 잣대로 되긴 힘들어요. 그런데 인공지능한테는 요구를 해요. 인공지능이 욕하거나 야한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이건 비윤리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요.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하루 종일 야한 얘기를 보면서 걸러내도록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분들이 6개월 일하고 나면은 거의 정신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10명인가 20명 한 명당 심리 상담사를 뒀었어요. 하루 종일 야한 거랑 하루 종일 욕만 들어보세요. 어떻게 될까? 그걸 하는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힘든 주제인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런 모델들과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MLOps, AIOps, LLMOps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회사들에서는 DevOps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개발하는 환경하고 운영하는 환경을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개발하고 나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운영하는 환경에 정지 없이 자동으로 디플로이, 배포를 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DevOps거든요. 지금 애저나 AWS, G클라우드 모든 것들이 이 DevOps 환경이 굉장히 생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DevOps가 AI를 만나기 직전에가 바로 MLOps, Machine Learning Operation System인 거고 AIOps 그리고 최근에는 LLMOps까지 해서 클라우드 위에서 모델을 생성하고 파인 튜닝하고 그럼 디플로이 하면은 기존의 시스템 멈춤 없이 작동되도록 하는 거예요. 현재 오픈AI가 돈을 벌도록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벌도록 하고 예를 들자면은 뭐 코파일럿을 포함을 해서 구글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그 체계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정말로 이거 위에 데이터를 기반해서 MLOps나 AIOps 위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국내로 보자면은 LG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네이버도 하고 있고 미국으로 따지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클로드를 만드는 또는 예를 들면 GPT-4나 GPT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파인 튜닝을 하는 회사들이 있죠. 스타트업들이 일단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조금 이따 혹시 시간 되면 설명드릴 RAG나 Knowledge Graph를 결합하는 분들 또 그런 것들을 API로 서빙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이거를 최적화해서 레거시랑 연동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보안 문제가 요즘 또 이 생성 AI 보안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국내에도 뭐 리튼을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의 생성 AI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느 한 회사가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의 스택을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 올라갔을 때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전 세계는 이 모든 풀 스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뭐 구글 또 국내로 보자면 국내에서도 몇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GPU나 HPC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국내는 없는 거죠.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이 위쪽만 가지고 있거든요.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엊그저께인가에 자체 이제 모델을 뭐 라마 3.1의 베이스 코드로 사용한 것 같긴 한데 오픈소스로 내놨죠. 오픈 모델로. 네.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이 스택을 다 쌓아 올라가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생태계를 랜드스케이프 관점에서 마켓 랜드스케이프로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분들, LLM과 같은 모델을 만드는 분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하는 비즈니스들, 온프레미스라고 얘기하는데 기업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이런 네.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있냐? 스타트업이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AI 스타트업인데 LLM 모델을 자체 만드는 분들, MSP라고 해서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에다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빅테크는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ISP라고 해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벤더들, 통신회사들, 엔터프라이즈 AI를 제공하는 기업들, 세미컨덕터 컴퍼니들, 데이터 프로바이더들 등등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이 보시는 것처럼 큰 생태계에서 자신의 역할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 현재 그림인 거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밑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두 번 미분했을 때 만나게 되는 변곡점 위치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성장하고 누가 쇠퇴하게 될지 그 불협화음의 시대에서 혼란에서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고 있는 게 현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제 장표가 진짜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더 열심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장표일 것 같아요. 저희가 AI 산업이라면은 사실 그 AI라는 말 때문에 똑같은 AI라는 그 키워드를 쓰다 보니까 초기에도 막 그랬잖아요. 막 뭐 애플은 뭐 늦었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각각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다른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 다르죠. 빅테크들만 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빅테크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각각의 포지션들이 있고 그 포지션의 기술 베이스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베이스드가 다 저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층위를 나눠서 보시면은 조금 더 기술적인 면 그리고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파편화된 걸 보고 있고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하고 있는데 커다라는 게 우리가 거슬릴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결에서 누구는 거품이라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 그러지만 전 거품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음, 거품이 와야지 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거품은 음, 뭐죠? 돈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중에 99%는 망하지만 이 각각 분야에 살아남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